안녕하세요, 이다경입니다. 요즘 교육용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기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생긴 모양 때문에 스마트 기기? 그거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S6 라이트, 갤럭시 탭 S7 FE 간의 차이점과 기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갤럭시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체계를 따릅니다. 이번에 소개할 모델은 삼성의 갤럭시 탭 두 가지 모델인데요. 좌측에 있는 태블릿은 갤럭시 탭 S6 라이트고요. 우측에 있는 태블릿은 갤럭시 탭 S7 FE입니다. 이제 각 태블릿의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먼저 갤럭시 S6 라이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6 라이트 모델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태블릿 PC가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태블릿 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기가 있는데요. 삼성이라고 써져 있는 이 종이 안에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충전에 필요한 충전기와 충전선이 있습니다. 제 왼손에 있는 게 충전기고요. 오른손에 있는 게 충전선인데요. 충전선의 USB 단자를 충전기에 연결하면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충전이 필요할 때는 여기 태블릿 하단부에 있는 구멍에 충전선을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태블릿 PC용 펜입니다. 태블릿 PC를 메모지나 노트로 사용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갤럭시 탭 S7 FE 모델의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갤럭시 탭 S7 FE 모델 박스를 개봉하면 태블릿 PC가 보입니다. 삼성이라고 써져 있는 종이 안에는 S7 FE 모델의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X6 모델과 마찬가지로 충전선과 충전기, 태블릿 PC용 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탭 S6 라이트와 갤럭시 탭 S7 FE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제품의 구성품이 같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이 제품들은 구성품은 같지만 아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외형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갤럭시 탭 S6 라이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얇고 경쾌한 디자인이 특징이죠. 지금 보이는 건 갤럭시 탭 S7 FE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했는데요. 좀 전에 봤던 S6 라이트와 달리 가로 형태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기의 차이를 볼게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크기는 가로 154.3mm에 세로 244.5mm, 두께 7mm이며 무게는 약 465g인데요. 갤럭시 탭 S7 FE의 크기는 가로 185mm, 세로 284.8mm, 두께 6.3mm, 무게 608g입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10.4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 갤럭시 탭 S7 FE는 12.4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갤럭시 탭 S7 FE가 S6 라이트보다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크고 무게감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다른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기기 바깥으로 나와 있는 버튼을 외부 버튼이라고 부르는데요. S6 라이트와 S7 FE의 외부 구성은 두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어폰 잭의 유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기에는 이렇게 생긴 이어폰 잭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요. S6 라이트 화면 상단 측면에는 이어폰 잭이 위치하지만 S7 FE에는 이어폰 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포고핀의 유무입니다. 포고핀은 갤럭시 탭과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데요.
S7FE 화면 하단에는 이 포고핀이 존재하지만 S6 라이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와 S7FE의 전원 볼륨 버튼을 살펴볼게요. 먼저 갤럭시 탭 S6 라이트입니다. S6 라이트의 전원 버튼은 보시는 대로 기기 오른쪽 테두리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을 켜고 끄는 기능을 수행하죠. 전원 버튼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볼륨 버튼인데요. 기기의 오른쪽 테두리에 위치하고 볼륨을 높이고 낮추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갤럭시 탭 S7FE입니다. S7FE의 전원 버튼은 기기의 상단 테두리에 위치하는데요. S6와 마찬가지로 화면을 켜고 끄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S7의 볼륨 버튼은 기기의 상단 테두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원 버튼 아래가 아닌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원 버튼으로 화면을 켰다 끄고 볼륨 조절하는 방법도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태블릿 PC 작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블릿을 사용하려면 전원부터 켜야겠죠? 태블릿 PC를 꺼내서 화면을 나와 마주보고 있도록 들고 있으면 화면 상단 측면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이 보이는데요. 왼쪽 옆에 있는 긴 버튼은 볼륨 조절 버튼이고 짧은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여기 짧은 버튼을 꾹 눌러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삼성이라는 글씨가 나타나면서 태블릿 PC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이 켜졌고 본격적인 실행이 가능해졌으니까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화면을 가로로 볼지 세로로 볼지 결정하는 방향 전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가로로 나와 있죠. 그런데 잠겨있는 화면 회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로에서 세로로 화면 자동 전환이 됩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드래그하면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긴 형태의 밝기 조절 바가 나옵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면 화면이 밝아지고 왼쪽으로 쭉 이동하면 화면이 어두워지고요. 상황에 따라 적당한 밝기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태블릿 PC의 전원을 완전히 꺼야 한다면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원 종료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태블릿 PC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전원을 켜고 싶다면 전원 버튼을 약 5초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태블릿 PC의 기능을 사용해야겠죠? 태블릿 PC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태블릿을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바탕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왼편에 있는 이 아이콘이 와이파이 버튼입니다. 이걸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와이파이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사용 중, 사용 안함 보이시죠? 둘 중에 사용 중을 누르면 현재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쭉 나열됩니다. 여기서 현재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면 와이파이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맥 어드레스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맥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고유한 식별 번호인데요. 이를 변경하면 학교에서도 편리하게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결된 네트워크 이름 오른쪽에 있는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선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럼 연결된 네트워크의 상세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밑에 있는 맥 주소 유형을 누르면 랜덤 맥과 태블릿 맥 두 개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 밑에 있는 태블릿 맥을 눌러 변경을 진행하면 맥 어드레스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 및 맥 어드레스 변경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교육용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S6 라이트와 S7 FE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태블릿 뒷면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전면 상단에 있죠. 카메라를 이용해서 학생 과제물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과학 실험과 같은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태블릿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해볼게요. 태블릿의 화면을 켜고 홈 화면에서 카메라 앱을 찾아 탭하여 켜주세요. 카메라 앱이 열리면 화면에는 다양한 사진 촬영 모드가 나타나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본 사진을 촬영할 때 쓰는 사진 모드를 사용해 볼게요. 카메라 앱을 켜면 태블릿 화면에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초점이 흐르면 촬영 대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럴 때는 화면 가운데에 촬영 대상을 두고 객체를 탭하세요. 자동으로 초점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터치한 상황에서 손가락을 아래 위로 슬라이드하면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초점 맞추기와 밝기 조절을 마쳤다면 사진 촬영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려면 화면에서 셔터 버튼을 탭하거나 음향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되는데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은 카메라 앱 셔터 아래에 위치한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갤러리 앱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갤러리 앱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탭하면 편집 도구가 실행되면서 사진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 사진 모드가 아니라 다른 모드나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카메라 앱의 설정을 살펴보거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해보세요. 이제 동영상 촬영 방법을 알아볼게요. 좀 전과 같이 카메라 앱을 실행하면 화면 하단에 동영상 촬영 모드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를 탭하면 사진 모드가 동영상 모드로 바뀌면서 셔터 버튼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면 화면 하단에 녹화 시간이 표시되는데요. 필요에 따라 촬영 설정을 추가로 변경하거나 화면을 탭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촬영을 멈추려면 정지 또는 일시정지 버튼을 탭해야 하는데요. 녹화가 완료된 영상은 자동으로 갤러리에 저장되며 갤러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의 설정 메뉴로 이동하면 동영상의 해상도, 프레임 속도, 효과 등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옵션을 조절해서 촬영한다면 좀 더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스마트 기기의 최대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죠. 태블릿으로 웹 탐색을 하려면 홈 화면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또는 삼성 인터넷을 찾아야 합니다.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면 화면에 주소 표시줄 또는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방문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키워드, 질문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엔터키를 누르거나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한 내용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로 접속되는데요. 화면에 찾고자 했던 웹페이지가 표시되면 손가락으로 스크롤하거나 확대, 축소하면서 내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보다 보면 이렇게 다른 글자들과는 다르게 생긴 링크가 보입니다. 이걸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요. 하이퍼링크는 탭하면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이 해당 링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메뉴 버튼으로도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탐색하던 웹사이트에서 나가고 싶다면 화면 하단 메뉴의 뒤로 가기 메뉴를 탭하거나 화면 상단 탐색 도구 모음에서 뒤로 가기 아이콘을 탭합니다. 앞으로 이동하려면 앞으로 가기 버튼을 탭하면 됩니다. 여러 개의 웹페이지를 동시에 열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탐색 도구 모음에서
플러스 버튼을 탭하여 새 탭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웹사이트를 병렬로 탐색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단계를 따라오면 웹 탐색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이 사용 중인 브라우저 사용법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학생들의 과제를 보면서 수업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등 두 가지 화면을 한 번에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멀티 윈도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나눠서 사용하는 게 멀티 윈도우 기능인데요. 이걸 사용하려면 멀티 윈도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탭 및 홀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앱을 실행하고 최근 앱 버튼을 탭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최근 앱 목록이 표시됩니다. 최근 앱 목록에서 앱 위에 표시되는 사각형 아이콘을 탭하면 분할 화면으로 열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선택하면 앱이 분할 화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 이제 멀티 윈도우를 사용해 볼게요. 앱이 분할 화면으로 전환되면 첫 번째 앱과 두 번째 앱이 동일한 크기의 창으로 양쪽에 표시됩니다. 서로 다른 크기로 화면을 보고 싶다면 중앙에 표시되는 분할 화면 가운데 줄을 드래그 하세요. 분할 화면의 최대 장점은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터치를 통해 각 앱의 기능을 실행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멀티태스킹이 태블릿 PC에서도 가능한 것이죠. 스크린샷은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크린샷을 찍을 내용이 나오는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그 다음 화면 상단에 위치한 전원 버튼과 전원 버튼 오른쪽에 위치한 볼륨 버튼 중 아래 버튼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버튼을 가볍게 누르면 화면에 플래시가 터지고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스크린샷이 찍히는데요. 스크린샷은 갤러리 앱에 자동 저장되고 스크린샷 폴더 또는 이미지 탭을 확인하면 스크린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을 사용하다 보면 화면이 저절로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이 스스로 꺼지는 게 불편하다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설정을 변경하면 되는데요. 바탕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합니다. 앱스 화면에 진입한 후 설정 아이콘을 탭해서 진입하면 좌측 메뉴에 디스플레이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디스플레이 항목을 터치하면 우측에 세부 화면이 나타납니다. 표시된 항목 중에 아래 방향으로 스크롤하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항목이 나타나는데 이걸 터치하세요. 기본값 30초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를 30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로 설정 변경하면 30분 동안 태블릿을 조작하지 않아도 화면이 스스로 꺼지지 않습니다. 태블릿 PC는 일반적인 PC와 달리 키보드가 없는데요. 별도로 제공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면 태블릿 PC에서도 키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갤럭시 탭과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의 전원 스위치를 ON 위치에 두면 전원 표시 등의 청색 LED가 들어왔다가 꺼지는데요.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 전원 표시 등이 다시 켜지면서 깜빡이는데 이 상태가 되면 블루투스를 연결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됐다면 태블릿의 바탕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세요. 앱스 화면에 진입한 후 설정 아이콘을 터치해서 실행합니다. 블루투스 항목을 선택해서 사용 중으로 변경하고 찾기 버튼을 눌러주면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목록에 키보드가 표시되는데요. 이걸 탭해서 등록하면 태블릿과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이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했는데도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된다면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첫 번째,
블루투스 키보드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키보드와 연결할 기기가 태블릿과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키보드에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 연결할 스마트 기기에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연결할 기기가 다른 키보드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경우라면 기존 키보드와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키보드와 연결할 기기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블루투스 키보드에 전원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키보드 충전기에 USB 단자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충전 케이블의 C타입 부분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충전 케이블이 불량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 과정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태블릿 PC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키보드 사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전원을 꺼주세요. 배터리 수명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키보드의 저전력 등이 깜빡였다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충전한 뒤에 사용해 주세요. 올바른 블루투스 키보드 사용으로 보다 편리하게 태블릿 PC를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갤럭시 탭을 구매하면 구성품으로 S펜을 받게 되는데요. S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펜은 별도의 설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기기 화면을 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도 활용할 수 있죠. S펜은 일반적인 볼펜과 같은 모양이지만 용도가 다른 만큼 주의사항을 지켜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펜을 지나치게 기울여 사용하면 동작이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적당한 기울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펜을 분실해서 제품을 새로 사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죠. AS를 신청하면 단가의 40%를 본인이 부담하고 새 S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펜을 오래 사용해서 펜촉이 닳았다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실가면 콘텐츠를 이용하면 AR, VR과 같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능을 이용하여 더욱 몰입감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가면 콘텐츠를 실행해 볼게요. 먼저 홈 화면에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해 줍니다. 검색창에 실가면 콘텐츠를 검색한 후 설치해 주세요. 설치 후 접근 권한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접근 권한까지 허용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번만 허용으로 액세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가면 콘텐츠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실가면 콘텐츠에서는 학년과 학기, 과목별로 AR, VR, 그리고 360도 콘텐츠를 지정한 후 원하는 콘텐츠를 클릭해서 설치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교과서를 들고 다니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갤럭시 탭이 있다면 디지털 교과서 앱에 모든 교과서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실행해 볼게요. 홈 화면에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해 줍니다. 검색창에 디지털 교과서 2018을 검색한 후 설치하세요. 어플에 로그인하기 전에 화면 하단의 에듀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누르고 학교와 개인 인적사항을 적으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 내 서재가 화면에 뜹니다. 처음 가입했다면 서재에 담긴 책이 없겠죠. 교과서 내려받기를 선택하고 이동하면 다양한 과목의 교과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세요. 과목을 누르면 단원별로 나뉜 교과서가 보이고 단원 전체를 선택한 후에 책 내려받기를 눌러서 진행하면 다운받은 교과서가 내 서재에 표시됩니다. 교과서만 보면서 혼자 24시간 내내 공부하기는 쉽지 않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어플인
위두랑입니다. 다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위두랑을 검색한 후 설치하세요. 위두랑은 디지털 교과서에서 만들었던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뒤엔 위두랑에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원격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을 위해서 1인 1 스마트 기기를 대여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는 활용도가 높은 만큼 적당한 선 안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스마트 기기 사용 정책을 두고 있는데요. 대여한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수업과 무관한 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고등학교는 오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기기 앱 사용 정책인데요. 대여된 스마트 기기는 게임 등 수업과 무관한 앱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교육에 필요한 앱도 함께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학교 선생님을 통해 교육청으로 사용 허가를 요청하시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앱은 언제든지 사용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수업의 질을 높여주고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는 스마트 기기와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탭 스마트 기기는 교육청에서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기기가 고장났다면 정해진 AS 신청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AS 신청은 스마트 기기 뒷면 또는 키보드 케이스에 표시된 스마트 기기 통합 지원 콜센터 1566-8797번으로 신청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정한 AS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AS 센터 위치는 콜센터나 학교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센터에 방문했는데 수리가 늦어진다면 센터에서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여 장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S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엔 방문 서비스 또는 택배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콜센터로 연락 후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방문 장소를 학교로 지정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마트 기기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부담될 수 있는데요. 파손이나 침수 시에는 제조사 서비스 센터 수리비의 20%를, 분실 시에는 단말기 단가의 40%를 본인이 부담하고 교육청이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수리는 무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죠. 스마트 기기의 사용법과 AS 과정이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콜센터와 AS 센터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법, AS, 비용 문의, 사용 중 발생하는 기술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지체 말고 이곳으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블릿 PC 초기 설정부터 교육 앱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 기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영상을 보기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아직은 조금 낯선 스마트 기기지만 다양한 수업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스마트 기기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